한때 이 나라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던 해안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석유는 마치 황금처럼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번영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도시로 올라와 중산층이 되었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은 이 나라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에서 부모는 굶고 아이들은 국경을 넘어 생존을 구걸하고 청년은 미래가 없어 총을 듭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독재였을까요? 아니면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새로운 신앙, 그 이름도 낯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가장 행복했던 나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붕괴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념이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석유가 터지던 20세기 초, 이 나라는 말 그대로 땅에서 황금이 솟구치는 나라였죠. 산업이 발전하고 외국 자본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이민자들은 카라카스에 정착했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꿈을 꿨죠.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오펙 창립국이자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었습니다. 지하자원 하나로 이 나라는 중남미를 넘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중산층 국가로 올라섰죠. 당시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미에서 태어날 거면 꼭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길 기도하세요. 그만큼 희망과 자부심이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유리잔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쉽게 금이 갔죠. 석유에만 의존한 경제는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조업과 농업, 그런 건 뒷전이었죠. 모든 게 석유 하나에 걸려 있었고 정권은 석유 이익으로 표를 사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정치는 두 개의 보수 정당이 돌아가며 해먹는 기득권 체제로 타락했고 빈민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시절의 부패는 숨쉬듯 자연스러웠고 정치인들은 서류상 복지 예산을 챙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카라카소라는 이름의 대폭동이 수도 카라카스를 뒤흔듭니다. IMF의 긴축 요구로 요금이 인상되자 분노한 민중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부는 탱크를 앞세워 총을 쏘았죠. 시신이 쌓였고 베네수엘라는 공포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1992년 쿠데타를 시도했던 한 젊은 중령. 비록 실패했지만 그는 TV 생중계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한마디가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새로운 영웅, 서민의 편에 선 군인. 그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1998년 대선,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며 대통령이 됩니다.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를 존경한다고 말하던 그 망해가던 쿠바와 손을 맞잡고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우선 석유 산업을 완전히 국유화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떠났고 정부 관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빈민복지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중산층과 민간 기업들은 서서히 숨을 잃어갔습니다.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적이라 불렸고 법원은 반혁명적 자본의 도구라 비난받았습니다. 차베스는 의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바꾸고 재선 제한을 없애며 선출된 독재자로 변해갔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말 뒤에는 실패한 마르크스의 계획경제, 부패한 공무원, 굴종을 강요당한 국민들만 남게 되었죠. 2013년 차베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행정 경험도 지도자 자질도 없는 그저 차베스의 충직한 애완견에 불과했지요. 그는 계획경제의 실패와 세계 유가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무능한 통제경제 실험으로 베네수엘라를 단 5년 만에 전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2016년 국민의 75%가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상태가 되었고 2017년 국민의 93%가 체중을 평균 8kg 이상 감량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마두로 다이어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진짜 굶주렸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 마라카이의 한 여인의 인터뷰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제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길거리에는 고양이, 비둘기, 심지어 쓰레기까지 뒤지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슈퍼마켓의 진열대는 텅텅 비었으며 분유와 화장지는 암시장 품목이 되었습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은 완전 붕괴. 병원엔 마취제도, 거즈도, 항생제도 없었고 전기마저 끊긴 수술실에서 의사가 핸드폰 플래시로 수술을 하던 시대. 베네수엘라 산 크리스토발 종합병원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산모는 제왕절개 수술 중 피를 흘리다 사망했고 아이는 보육기가 없어 팔에 끼운 페트병으로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암 환자는 항암제를 못 구해 병원 대기실에서 죽고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없어 발가락부터 썩어갑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는 국가 전력망 붕괴 사태를 겪습니다. 최대 도시 카라카스부터 시골 마을까지 최대 7일간 완전 정전. 식품은 썩었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은 달수로 사망했습니다. 마두로는 이 사태마저 미국의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가 정비 예산을 빼돌리고 전력 정간부에 측근을 앉힌 것이 드러났죠. 2024년 기준 약 75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5%, 남미 역사상 최악의 난민 사태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아이 손을 잡고 콜롬비아 국경을 넘었고 10대 소녀들은 식량 한 봉지를 위해 몸을 팔았죠.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은 비밀경찰 세빈에 납치되어 고문당했고 학생은 총을 맞았고 기자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마두로는 민병대 콜렉티보를 조직해 거리의 감시자 역할을 부여했고 국민들은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좌익이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웃의 감시와 고발이죠. 심지어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100만 볼리바르로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는 시대. 지폐를 묶어 가방을 만드는 예술가, 돈을 갈아 화장지로 쓰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죠. 정부는 화폐 개혁을 3차례 단행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았고 달러화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후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대선은 야당 대부분이 출마조차 못한 가짜 선거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시대통령 후안 과이도가 등장했지만 마두로는 군대와 쿠바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민중은 더 이상 투표가 아닌 망명과 굶주림 사이에서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질병 같은 이상향은 베네수엘라에서 굶주림과 공포, 독재와 감시, 그리고 울부짖는 가족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끼 식사를 위해 딸을 팔고 아이를 국경에 남기고 도망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요? 그 답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마르크스 좌익의 공통된 거짓말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에서 배울 것인지 혹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지.